안녕하십니까, 구자입니다. 제가 이거 수업 시작하는 그날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제출한 거라 어저께 조금 더 배웠으면 좀 정확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논문의 가장 큰 컨셉은 사실 요즘 저도 그렇고 저 나이 또래에 있는 조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잃으면서 나타나는 퇴행적인 지도, 리더의 퇴행적인 행동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집단 응집성을 낮추어서 조직 전체적인 성과가 잘못되게 될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기존에 많은 조직 성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지만 리더의 그 행동에 약간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직장 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메커니즘을 하나 구해보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변수를 찾아서 그 변수를 어떻게 조정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일단 초기 구성이고요. 여기 이제 제가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거는 퇴행 빈도 자체가 심리 안정감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 심리 안정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리더의 어떤 자원 보존이론 서클을 하나 이쪽에 그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제 이 음해룸프로 이렇게 돌고 있게 구성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음해룸프는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심한 파동이 좀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 시간 지연들이 조금 있어서 큰 파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리다가 보니까 하나 나타난 게 의사소통이 약간 좀 심해 모양새를 취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변수들을 좀 나열해서 그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좀 원활해지면 이게 계속 원활해지는 형태를 구하면 그 파동을 굉장히 줄여서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지금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고요. 반대. 반대라고요? 반대. 왜냐하면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스스로 안정화, 지금 음액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얘가 이체증 때문에 갑자기 증폭시켜서 또 늘어났다. 또 늘어났다. 또 늘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게 언제 시간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교류에 의해서 갈등에 의해서 위기의식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 인식하는 타이밍이 약간 시간 지연도 있을 거고. 근데 잠깐만요. 행상 행동 빈도가 증가하면 무서운 사기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구성원이 갈등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떨어져야 돼요. 음의 요소가 되니까 양의 피드백 이게 되면 음의 피드백 갈등이 없어지는 양상이 되잖아요. 다만의 피드는 구성 갈등이 없어지는 양상이 되면 뭔 문제가 있겠냐가 되는데 이걸 구성원의 갈등이 아니라 갈등으로 바꾸면 양의 피드백이 바뀌고 어쨌든 행동 비서 구성원 사기는 음의 틀린 건 아닌데 잘못하면 초점을 잘못 맞출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갈등이라고 하니까 갈등은 양이 증폭되는 이 문제거든요. 이게 이름은 음의 피드백이잖아요. 갈등은 안정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즉 이 시간 전이 있다가 감소되는데 좋은 양의 피드백이 뭐야? 하나, 둘, 셋, 양의 피드백이 계속 이게 갈등이 증가하거나 갈등이 완전히 감소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갈등 구조로 보면 그렇게 돼요. 갈등의 증폭 대상으로밖에 안 되니까 이게 둘 다 양이라면 문제를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상으로 바뀌게 되죠. 네. 이게 여러분 저기 그 추가 자료에는 그걸 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음인지 양인지 사실 조금 참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매우 그럴 때 있을 때. 그럴 때
그거를 개수만 세가지고 양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신 다음에 찬찬히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의사소통이 증가하면 의사소통에 일정한 변화가 생기면 한번 쫓아가 보셔야지 이게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구조라면 구성 갈등 구조라고 합니다. 구성 갈등 구조가 아니라 구성은 의사소통에 대한 구성 간의 어떤 긍정적으로 바꾸면 위기의식이 줄어들고 위기의식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좀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두 개가 갈등이 늘어나는 구조를 연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소통을 수를 바꾸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현수 박사님. 네, 소프트웨어에서 자동화하는 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본 거는 RPA를 도입했을 때에 여기 생산력과 직무 만족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했는데, 그래서 RPA가 도입이 되면은 이 자동화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RPA가 어떤 거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그 티켓, 뭐 BTS나 이런 티켓 예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티켓 예약하는 거 보면 뭐 매크로 짜가지고 했다, 뭐 로봇이 했다, 이런 거 나오는 거 기사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자기가 혼자 거기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거 이렇게 클릭해서 계속 클릭해가지고 자기 사진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체크인하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그런 어느 한 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업무에서 하는 그 이렇게 클릭해서 왜 기업에 보면은 다 시스템들이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데이터 입력해서 하잖아요. 그거를 다 규칙을 이제 미리 이 RPA 툴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그걸 미리 다 녹음을 말하자면 녹화를 떠놔요. 녹화를 떠놓으면은 걔가 그걸 혼자서 내가 안 해도 걔가 혼자서 막 돌아갑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RPA거든요. 그래서 이 RPA들이 지금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금융이나 이런 데서 이제 특히 얘가 이제 제일 강한 데가 엑셀 강합니다. 왜냐면 엑셀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규칙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 맞추고, 엑셀 데이터는 여기저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 묶어와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 작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A 시스템, B 시스템, C 시스템을 다 엮어가서 거기서 예를 들면 증권 사이트에 가가지고 오늘의 증권 그 실황을 다 엑셀로 받아가지고 그걸 내 파일을 가져와서 걔를 조정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메일을 쏴주고, 이런 일들을 매일 증권회사에서는 40분 정도 걸리는 일을 매일 합니다. 매일. 이런 것들을 미리 딱 규칙을 짜놓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그걸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툴이 이제 RPA 툴이 됩니다. 그래서 RPA를 도입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는 업무들,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게 돼서 RPA를 도입을 하면은 자동화 업무가 많아지고, 자동 업무가 많아지면은 단순 반복 작업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이 좀 작아지면은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음의 관계를 놓고,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RPA를 도입하는 데에 직원들이 더 이제 적극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단순 반복 작업이 좀 작아지면은 자기가 이제 워라밸도 물론 높아지지만 고급 업무로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매일 아침에 키워드로 구글에서 홍보 기사를 키워드로 짜가지고 그거를 다 그 엑셀을 담아가지고 그 뉴스레터로 전 직원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골반에서 노트북에 혼자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그 작업은 자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업무의 그 시간을 빼서 그 일감은 없어지고 고급 업무로 사람들은 또 재배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자동화 업무가 많아지면은 직원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낮아집니다. 분명히 낮아지니까 그럴 때는 자동화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사실 직원 수요가 낮아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자동화 거부감이 사실 높아집니다. 얘는 그러면은 직원들의 자동화 거부감이 높아지면은 이게 플러스가 있죠. 예, 요게 잘못됐어요. 부정의 단어를 써서. 그러면은 최고 경영자의 RPA 도입할 때는 최고 경영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툴처럼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직원들이 거부하게 되면 사실 조금 약화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의지로 또 RPA 도입이 많아지고 또 RPA 도입이 되면은 자동화 업무가 많아지면은 오류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류의 자동화 업무가 많아지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오류도 낮아지니까 생산성이 높아지죠. 오류가 낮아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의뢰 상대고 높아지게 되면은 또 경영자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RPA 도입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잘 그리셨어요. 잘 그리셨고 이쪽 안쪽에 있는 플러스 루프와 또 바깥쪽에 있는 플러스 루프가 잘 보는데 잘 되는데 뭐가 문제죠? 사실 요 자동화 할 때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 요게 RPA 도입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RPA 도입을 해야 될 논리 구성은 다 끝난 거거든요. 이걸 세이즈 툴로 사용을 하고 실력 논문은 이제 이게 직무 사실 제가 이제 만약 논문을 쓴다는 부분은 이게 이 고급 업무 재배치와 직원 수요 이게 어느 게 더 세게 나오냐에 따라서 직무 만족도가 사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사실 만약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입돼 그거는 주종이 바뀐 거라는데요. RPA 도입하는 거는 어차피 시대 전류로 그냥 acceptable 한 거고 그걸 거부감을 없애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고급 업무 재배치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미 이거를 지금 논쟁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논의는 이게 끝난 논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이 일을 흡수하냐 여기서 남는 시간을 좀 더 고급 업무에 재배치를 해서 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그 기업이 신규 사업을 하든지 성장하는 쪽으로 어떻게 기여를 하냐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 논의는 이미 이제 끝난 논의고 지금 더 고급적으로 하려면 저 고급 업무 재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RPA 도입해도 사실 비용만 들이고 있는 상황이니 이거를 고급 업무 재배치를 통해 생산성 증가로 바꿔줘야 되는 업무가 남아있습니다. 그거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직원 수요를 감소해서 인력 절감으로 가지 않고 그거를 사업의 확대로 갈 수 있냐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연결 고리가 있는 거죠. 뭐 코멘트리요. 수고했습니다. 이승호 네. 그 소셜 다이어그램에서요. 밸런스드 우리 후싱들 레버리지 포인트가 내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무조건 뭐 은혜롭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고 당연하죠. 그 상황에 따라서 레버리지 포인트 찾아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호고요.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논문 주제가 바뀌는데요. 이번 과목에서는 전 과목에서 썼던 주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없었고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현재 지금 국내 그 드론 산업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에 따른 그 중국이 거의 전 세계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그 드론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제 아들을 하는 거죠. 중국 걸 쓰지 말고 한국 걸 쓰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계속적으로 할 테니 정부에서는 무조건 한국 드론을 사줘라 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드론을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하는데 저는 중국 드론 쓰거든요. 근데 완성도가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드론이 그만큼 그 가격 경쟁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이제 품질은 떨어집니다. 근데 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필요 없는 곳에 정부 예산, 그러니까 저희의 세금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 정부 예산을 그 한국에 있는 드론 그 하드웨어 제작하는 업체들한테 제공을 해줬을 때 그 피드백이 제대로 와서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제 이번에 논문 주제로 정해서 이제 먼저 수업과 이번 수업에서 계속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플러스 혹시 있어요? 정부가 투자를 해서 예산을 넣고 기기 구매를 하고 정도가 높아지고 기술 개발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있어요. 제대로 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 구조는 정부가 원하는 구조인데 기술 개발이 늘어나면 제품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제품의 완성도가 올라가면 기술 개발을 어떻게 플러스로 바뀌어? 완성도 올라가면 기술 개발을 정한시하긴 하지만 그것이 조금 뭐랄까 이게 이제 칼날의 양면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까 전에 과외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왜 그러면 기업이 그 제품 개발을 더 안 하는 부분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이제 논문으로 제시를 하고 그거를 좀 공론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기체 구매가 늘어나면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논점이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 기체 구매를 많이 하면 드론을 구입 많이 할수록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나요? 이제 그게 왜냐면은 기술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체 구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안 좋은 얘기도 있는데 그냥 목설에 고도 말씀드리면 강제 구매. 예, 강제로 구매를 정부에서 해줍니다. 강제 구매라고 쓰세요. 그렇죠. 기체를 구매하면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제품을 사주면은 그거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그 한국의 제품들을 기술 개발을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현재 지금 부품에 관련된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예산을 통해서 지금 강매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부는 강매하는 이유가 이런 선순환 구조를 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고, 좋은 기체를 그러니까 많이 사주면은 정부에서 그 기술 개발 통해서 그 제품의 기술력을 높여야 되는데 계속 해외에 있는 부품들을 사와다가 조립하는 형태로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다 세금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했거든요. 강매가 늘어나면 수익 요소는 뭐예요? 거기도 후보가 있거든요. 수익 요소가 늘어나고 기체 제작이고 제품 완성도가 있는데 거기 이제 몇 가지 이제 라인 지금 사실은 좀 빠져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예, 맞습니다. 지금 강매하면 사실은 제품 자체 개발보다는 그냥 수입한다는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체를 수익이에요. 수익.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품을 사주니까 기업에서는 그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기체 제작을 통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 수익으로만 챙기고 조금 더 많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더 안 쓰는 거죠. 뻔히 아니까. 그런 좀 악순환이라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깨고 좀 국내 기술들을 좀 높이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아니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정부의 액티비티와 민간의 그러니까 현장의 액티비티가 괴리되는 근본적인 구조를 틀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관련 논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드론 산업에 이제 드론 말고? 네, 없고요. 드론 말고. 다른 쪽에는 아직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게 수입 금지를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수입 금지를 해왔던 이유가 이런 구조의 선순환 구조를 원했기 때문에 정책적인데 자유와 열풍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먹힌다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구조인데 이건 좀 디벨로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도 논문 주제를 바꾸는 것 같은데 저기 제품의 완성도랑 기술 개발을 딱 스위치를 하면 조금 더 스무스해지는 거. 기체 강매하면 기술 개발로 바로 갔다가 기술 개발되다면 완성도 넘어가요. 네. 아 이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바꾸면 논리적으로 조금 지금 말씀은 요걸 바꾸자. 우리 제품의 완성도랑. 같이 쓰시죠. 기체 강매를 하면 기술 개발을 안 하고 기술 개발을 하면 더 제품의 정확한 완성도가 올라가요. 아 기술 개발을 하면 그렇죠. 그렇다. 올라가요. 이게 논리가 맞아. 이게 맞다고요? 근데 그런 우등생이지 아니 근데 이거대로 하면 기체 강매를 하면 기술 개발을 안 할 거고 네. 기술 개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품 완성도 올라가고 그렇죠. 제품 완성도 올라가면 정부는 안 사줘요. 이 고리가 바뀐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평생 사주는 게 아니고요. 한시적일 겁니다. 근데 그 한시적인 부분 이용하는 여전히 거예요. 이건 양의 피드백으로 유지하면서 여기서 음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가 시리얼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사주냐 안 사주냐는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재밌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를 또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를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정부가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 있는 걸로 바뀌는데 아니 이거는 재밌는 구조예요. 현재 지금 자유화되고 있는 무역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되니까 좀 이성호 박사님 좀 디벨로핑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 수요 요소 하나를 한 거는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되면 여기 공부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 관계도 재밌거든요. 저번 수업하고 비슷한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걸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문제 바꾸지 마세요. 이준영 박사님. 이 CLD를 이제 작성을 할 때는 뭐 크게 부담 없이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제출하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그림을 앞에 발표하신 분들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굉장히 좀 혼란이 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의 루프로 저는 일단 큰 세 개의 루프로 먼저 구성을 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루프는 기업이 이제 창업을 해서 성장하는 단계, 성장이라기보다 생존하는 단계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저 루프는 생존을 했으니까 이제 성장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서 저렇게 루프를 좀 그렸거든요. 현재 저희 이거를 그리다 보니까 좀 케이스 스터디 좀 비슷하게 지금 저희 회사 쪽에 좀 많이 가 있는데 뭐 이런 처음에 그 시작을 할 때 CEO의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PCB 산업이 일본에서 많이 기술을 도입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 기술 도입한 역량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그 CEO의 어떤 CEO가 의지를 가지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 중요하죠. 어차피 지금 모든 그 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인적 자원에 좀 신경을 쓰게 되면 다시 기업이 성장을 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보는 게 이제 기술 개발 쪽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핵심 요소들을 인해 가지고 기업이 창업을 해서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거를 좀 어느 부분은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하면서 좀 경험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루프에서 이제 어떤 그런 경영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더 성장을 시킬 거냐는 그런 의문을 좀 갖고 있고, 현재 그런 의문들을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앞으로 성장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그 계신 박사님들께서 또 조언을 좀 기탄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발언하세요. 그 제목이 PCB 중소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변수에 PCB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PCB라고 굳이 하시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 경영이잖아요. 네, PCB를 제작하는 회사만의 독특한. 그런 말씀 맞으신데, 지금 한 가지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게, 마지막 세 번째 루프에죠. 엔드 유저의 가격이나 압력, 저 변수 때문에 제가 이 PCB라는 그 항목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PCB 산업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좀 종속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좀 판단을 좀 했고요. 그쪽에서 어떤 오다 PCB 제조업체의 가장 중요한 오다나 이런 부분들을 저쪽에서 관장을 하고, 최근에는 어떤 제품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PC나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PC나 스마트폰은 이제는 어떤 기술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나와 있는 부품들, 반도체라든지 등등 기타 등등 많은 부품들을 그냥 조립해서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PCB 산업에서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 그런 신제품,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B2C의 어떤 신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은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전자업체들과의 어떤 상호 의존, 그쪽에서 어떤 개발을 하는 데 대한 어떤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 PCB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CLD하고 다를 건? 네, 다를 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드라이버가 뭐냐, 성장시킬 수 있는 드라이버가 뭐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방해하는, 소위 말해서 컨스트레인트가 뭐냐, 그거를 보고서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어떤 장애 요소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걸 찾을 수 있는. 아니 이건 이제 굉장히 맞아요. 일반론이잖아요. 그렇죠, 일반론이죠. 그러니까 일반론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데, 제목을 PCB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또 PCB라고 했더니 결국엔 자동차 우리나라 대기업에 납품한 업체치고 아빠가 안 받는 무업체가 어디 있어요? B2B 업체는 다 똑같이. 네, 맞습니다. PCB만에 뭔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어떤 박사님의 독특한 경우 주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아무나 수가 있어요. 일반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논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접근하셔가지고 논문을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PCB만에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제가 패션으로 던지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PCB도 그렇고 자동차 쪽도 그렇고 진짜 일반적인 지금 상황이고, 모든 제조업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쪽에서 많은 기술을 배워와서 한국에서 성장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PCB 중소기업에 누가든 이게 종속되어 있는 현장 업체 같은 경우는 이 구조를 밝히지 못하니 해외 진출, 시장 가격화 이런 쪽으로 자꾸 퍼지는 이유가, 그런 노력들 하는 분들이 대부분 논문이고, 요즘 후발주자 어쩌고 하는 논문들 방송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 그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거의 한 18년, 19년 차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성장도 해주고 했지만 성장보다는 생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여기에 좀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함을 안 시켰는 데도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장비나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때 제가 했던 것들이 이제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해서 원가를 40~50% 정도 낮췄고요. 그 다음에 설비들도 일본 장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사오는 것보다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자체 유지보수 능력을 키워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쪽 자원에 지금 결부시키면 그렇게 같이 했던 직원들을 다 이제 분산시키면서 회사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지금 키우고 있고 이런 정도 이렇게 하면서 생존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했던 거고 이 이후로는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전략 강의를 아직 안 들으셨죠? SERM이라는 전략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SERM 여기에 전형적인 SERM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루프 돌다가 지배적으로 돌다가 얘가 성장의 관계를 하는 전형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ERM에서 여기 마지막이 M이에요. 메커니즘 논문으로 된다는 거죠. 결과는 메커니즘 논문을 쓰셔야 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SERM 그 논문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제 말이 맞죠? 네, 봤고 그다음에 전적 자원을 고민을 하면서 그 파레토 법칙하고 그 롱테일 법칙도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했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해법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전형적인 문제라. 그래서 논문제 못하니 제가 P11 자꾸 12를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여간 그 대한민국 제조업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래프가 참 재미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하고 딱 맞아요. SERM이라는 딱 전형적인 메커니즘. 이걸 뭐 조동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민재 교수가 정재영 박사님 제 시킨 대로 딱 5개예요. 예, 정리합니다. 680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빠졌습니다, 사실은. 소주 밥 먹을 때느라고 못했고요. 그날 한번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TV 조선을 우연히 찾게 봤는데 그 태극기 부대 집회를 하는데 저 어머님이 거기 계시고 예, 그것도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단상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할수는 저 양반이 왜 저기가 있지 이렇게 좀 놀랐고요. 먼저 그렇게 정치적인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연찮게 제가 그 조직적인 그 집단 행동이라는 언더비 쓰신 분의 논문을 좀 우연찮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논문을 좀 보고 이분은 그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확산되느냐를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미디어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논문을 쓰셨길래 한번 이렇게 참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보면 이제 조직의 집단 행동이 미디어에 보도가 되면 미디어 스스로의 영향력이 좀 커지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지 인지가 되고 또 신뢰도가 올라간다라고 양해 법칙이었고요. 여기는 보면 신뢰도가 올라가면 이 조직이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많이 발현할 텐데 그 논문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 잘 노출이 안 된다. 그 이유가 조직이 이제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예전에는 조중동만 있었는데 한겨레 신문 이외에 뭐 경향이나 뭐 이런 한국일보들이 약간 정치색을 띠게 된 이유도 이런 것에서 좀 발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논문 주제와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고 나는 명확하게 잘 그리셨네요. 조직이 집단 행동이 늘어나면 미디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예, 저는 좀 여기가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 조직의 집합 행동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티클에서는 이런 상황적인 맥락을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인데 조직의 집단 행동이 미디어 보도가 잘 되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걔가 바로 가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영향 있는데 그러면 양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직 집합 행동이 커지면서 미디어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제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악용하는 사례를 미디어가 겨루지 않고 직접 보도하다 보면 미디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디에 계신 분이라 정확하게 변수를 알고 계시잖아요. 핵심 변수를 알고 이게 전문가라는 건데 핵심 변수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못본 문구를 바로 또 지적해내시네요. 근데 논문 주제가 아니라고 하시니 더 이상 시비는 안 걸겠습니다. 사실 저때 그 카톡을 보시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태극기 때의 그 메인 그 탑으로 올라가려면 그 카톡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신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카톡을 미디어로 본다면 게다가 되게 집단화가 되어 있고 재밌는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만 박사님. 네, 죄송합니다. 늦게 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금융회사의 어떤 목표라든지 영업을 했지만 대부분의 영업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여기 구도에 저는 여긴 빠져 있는데 뭘 갖다 붙일 거냐면은 CEO일 수도 있고요. 그 영업 관리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그 마케팅 지향점이나 성향이 어떻게 이쪽으로 작용할지를 해서 써보고 싶은데 그걸 여기에 집어넣기가 작성하면서 뭔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기본적인 구도를 해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의 어떤 이 목표 부여받은 그 사람의 어떤 성향별로 어떤 식으로 자원 배분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목표 달성과 이 부분에 있는 그 영업의 자원이라든지 어떤 역량이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피드백이 또 갈까를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목표가 부여되면 당연히 부담감을 가질 것이고 이 부담감의 크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자원 배분 쪽으로 가지 오히려 장기적인 자원 배분을 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직원들의 긴장도와 동시에 목표 달성률을 올리는 작용을 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는 이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 부담감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을 끄기 바쁘다 보니까 장기적인 뭐 교육이 됐던 상품 개발이 됐던 뭐 여러 업무 영업 프로세스가 됐던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줄이니까 자원 배분이 줄어들고 따라서 기초 역량이라든지 자원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달성이 되면 당연히 그 다음번 목표가 또 목표 달성했으니까 더 많이 하라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시장 자체가 이걸 키우지 못한 단기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 기초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켓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은 안 해놓고 목표 달성을 한다는 건 거꾸로 이 부분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단기적인 것을 계속 푸시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당장은 이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도 그 과정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달성이 되면 또 기분 좋으니까 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없지만 어떤 그 리더가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 달성률은 도달하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가 중간에 있는 직원이나 그 성취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다음번 목표까지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의 남아있지는 않지만 여기 보여주지는 않지만 리드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는 구도를 가져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자산 배분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피드백돼서 결국 자기한테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 게 제 생각이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고 이거를 한꺼번에 다 표시해도 좋고 단기 그래프와 장기 그래프를 분리해서 아예 보기 쉽게 하셔도 도저히 저를 못 느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이제 조건문이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니까 이 사절표하고 변수 몇 개로 이 모든 거를 우리가 if 이거 다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절 일단 그어놓고 변수 생각나시죠? SFD에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조합이 돼서 변수로 된다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의 경향은 이건 플러스로 그냥 두셔야 돼요. 마이너스 주실 필요 없고 성향. 그래서 여기다가 또 리드가 도전적인 성향이 강할 경우에 감기죠. 뭐 저기 안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리드의 성향에 따라 이거 구분하실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잘 그린 그래프이고 더 만약에 설득이 좋으시려면 단기적인 경우에는 A라는 그래프를 걸지만 장기적인 경우에 B라는 부분을 한꺼번에 이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분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코멘터리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잘 그리시네요. 루프는 루프대로 잘 그리시고 네, 좋습니다. 지금 단기적 루프는 양이 필요해서 그죠? 이렇게 놓으면 네. 이건 저기 기운의 성취도는 올라가긴 하는데 자원을 까먹는 형태의 음의 필터가 돌긴 하네요. 변수를 몇 개 안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를 보여주고 아주 잘 되어 있는 고맙습니다. 강재중 남탄이에요, 짜증이에요. 말씀하세요. 저는 그 논문을 계속 기업 가치와 관련돼서 작성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주제를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매출 규모와 수익성, 자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은 좀 정적인 거였고, 약간 이제 동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 있을까를 한번 더 정리를 해보고 제시해서 정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라는 게 어떻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거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분자로 하고 분모를 자기 자본 비용으로 나눠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라는 게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자본의 조달과 관련된 어떤 자본 비용에 영향을 받아서 기업 가치의 변동을 의미하는 걸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흘러가는 형태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영업 활동에 있는 현금 흐름보다 저기 자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결국 기업 가치가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측면이죠. 그다음 크게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도는 형태. 그리고 양쪽이 어느 게 더 상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근거를 봤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이제 오른쪽 걸 보면은 이제 기업의 가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자본에 대한 조달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될 수 있는 게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 가치가 늘어난 거에 따라서 차익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건 차익은 용이할 수 있는데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 비용이라든지 높아져서 결국은 자본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자본 조달의 어떤 유형에 따라 하더라도 저기 이게 운내 순환이 되다 보니까 자본 비용이 해가지고 한 증가하는데 또 제약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외생 변수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봤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현금 흐름에 현금이 영업 활동에 현금 자체가 많이 쌓인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럼 그거에 가지고 이제 투자 여력이 생길 거고요. 근데 이 투자 여력이 생겼을 때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려면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이익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매출을 증가시키려면 결국은 연구 활동과 영업 활동, 생산에 대한 설비 투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력이 높아지면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이나 마케팅 활동이 늘어져서 그거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데 순이익 측면에서는 마케팅 활동으로 관련된 광고비나 이런 것 때문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영향, 반대의 영향을 받거든요. 제품 개발하게 되면 경상 연구 개발비 등 개발비가 발생하면서 순이익에는 마이너스가 주면서 동시에 재료비라든지 이게 원가 절감이 돼서 설계에 대한 효율화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이 되고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는 감가상각비 그리고 성물 투자함에 따라서 생산 효율성에 따라서 재료 강비가 결감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측면에서는 얘네의 이 상충되는 효과, 얘네의 힘에 따라서 결국 수익성들이 영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회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IT 투자하고 우리 인력 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IT 투자 업무 효율성에 따라서 경제 결과가 일어나서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요거에 대한 이 마이너스 효과들과 얼마나 상충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 영향을 받을 거고 결과적으로 요 왼쪽에 있는 그거는 지금 이제 각각의 요인들이 얼마나 어떤 게 더 강할 거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영향을 받을 거라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봅니다. 그 같은 이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전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양면을 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진다. 이런 뭐 어쨌든 그런 관계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항상 변수들이 거쳐갔어요. 좀 전에 우리 저기 송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데가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히 다 반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해 주신 굉장히 좋은 샘플입니다. 우리가 양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음의 관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자르프 다이어그램에서는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양의 관계와 음의 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때 중간에 항상 변수가 끼어 있어야 돼요. 중간에 항상 변수, 그러니까 설명력을 높여야지만 이 변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꿀 수 있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리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직접적으로는 비용을 줄이지만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가지의 힘이 어느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는 역시 리터러치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이쪽은 지금 기업 가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자본 조달이나 자기 자본 조달, 유상증자나 그 차입금 조달하는 데는 용이할 거다라고 봤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것들이 그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결국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봤던 거였고요. 그리고 차입금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차익은 용이할지 모르지만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효과들이 커질 거다 해서 이제 조달 능력이 커지면서 자본비용이 자본비용이 커지면 이제 기업 가치에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의 효과를 내서 지금 이제 제가 겹쳐 있는 거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안 겹치게 하면서 루프가 보이게끔 테크닉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명확하게 좀 보이죠. 아까는 크로스 돼가지고 헷갈렸는데 위치를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포장으로 다이어를 좀 바뀌게 됩니다. 그건 제 짬밥이에요. 좀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다음에 특별히 보이는 건 안 돌아가네요.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시죠. 조달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것도 뭐 100개 변수가 없는데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다이나믹한 그래프가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설명력은 굉장히 높긴 한데 모든 걸 다 설명해 놓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논문 주제는 아니죠. 자태 있어서 네. 그 주제 알겠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형태의 explanation입니다. 교재로 사용하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 이런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할 때는 적당한 바운더리와 적당한 변수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끌고 가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잘 돼 있는 설명용 프레젠테이션은 맞는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안에도 루프가 있고 밖에도 루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자 의도대로 하나만 선택해서 이게 루프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보여줘야 되나? 다 보이고 그려놨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굳이 이게 안에 밖에를 다 걸쳐서 이게 전체가 하나다라고 표현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안에로 돌지만 바깥도 오른쪽만요. 바깥에 다 돌아서 안에까지 다 도는 것까지 해서 하나다라고 개별적. 개별적. 제가 그때 왜 자본 투자 연구개발 관련된 수익 그동안 개별적으로 다 따졌다고 했고요. 근데 중요한 루프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겠죠. 루프가 독인 도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멘터리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루프를 하나 그리면 우리는 R이니 B니 이런 걸 제가 그 코멘터리에 달아가고 계셨잖아요. 그 밑에 보면 하단에 그 루프에 네이밍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별도의 코멘터리 또 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혹시라도 이쪽 관련돼서 뭐 어쨌든 이 도구로 하려고 하시면 그 루프가 무엇을 설명하는 어떤 구조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놓으시면 또한 설명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쉽습니다. 별도의 그 루프의 이름. 그럼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루프도 있고 이런 루프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건 빼고 내가 메인으로 봐야 됐던 이 루프고 그 루프는 이걸 이런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거다. 이런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딱 정의하면 더 이상 논의가 없어지겠죠. 루프에 네이밍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강의 뭐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권형 박사님. 안 열리겠어요? 안녕하세요. 홍건영입니다. 이제 디자인 산업 관련돼서 이제 루프를 좀 그려봤는데요. 그 디자인 산업은 연간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한 예산에 투자가 되는 게 한 2,300억 정도가 디자인 산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산업이 이렇게 크게 성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은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거기 그 원인을 찾아보는 루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디자인 활용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서비스를 하는 디자인 기업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쪽에 있는 왼쪽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루프이고요. 오른쪽은 디자인 기업에 대한 루프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디자인 활용을 했을 때 우선 디자인을 잘 활용을 하면 제품의 질이 올라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수익이 창출이 되고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디자인에 대한 활용을 계속 더 이제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자기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품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제품의 질에 담보가 안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디자인을 다시는 자기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대학을 막 졸업하면
먼저 디자인 회사를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당 경쟁이 되게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썼던 기업들, 디자인 기업들은 그냥 괜찮은 인력들을 좀 수급이 돼야 되는데 수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급여를 많이 줘야 되고, 이제 그렇다 보면 디자인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인건비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디자인 개발 단가하고도 바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이고,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이제 디자인 활용 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 지원 이외에 내 돈을 투자하고자 할 때는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이제 다시 또 이제 악순환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여기 디자인 개발 단가를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디자인 서비스를 했을 때 제품의 질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가 저 고리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방향이지 않을까라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혹시 코멘트? 이건 디자인 산업의 완벽한 리터러처 리뷰 아니에요. 산업 구조에 대한 완벽한 틀로 잡은 것이고요. 밸런스와 레인포싱이 또 서로 막 맞물리면서 잘 되는 꼬라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안 되라고 하는 것,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건 무려 3개나 붙어 있는 거라서 사실 참 힘들죠. 산업계의 어려움도 여기 대변하면서 리터러처 리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코멘터리 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저기 디자인 인식이 다른 거는 수치화가 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저도 뭐 사실 이런 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디자인의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수치화가 안 되니까 좋고 나쁘고 아까 단가표를 보면 그게 저희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악순환이에요. 예를 들면 뭐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하는데 이게 그거하고 다르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급이라고 하는 애가 정말 초급보다 더 잘하고 뭐 대체적으로 잘하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센스 부분은 뭐 이런 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따내려면 고급 몇 명 이상 단가비는 막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못 따는 입장이 되면 되게 압박을 들어오거든요. 사실 기업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서울이 아닌 지방 저도 인식도 문제지만 고급인데 퀄리티가 안 나온다는 게 사실 뭐 전문가들이 다 그렇죠. 뭐 학사 떴다고 다 똑같은 박사가 아니고 이건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디자인 산업이 웃긴 게 내 눈에 좋은 디자인이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 좋아 보이진 않고요. 특히 중소기업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CEO 관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왜곡되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루프를 만들거나 아니면 결과를 도출할 때 있어서의 이게 과연 이제 베스트의 결과를 낼 수가 있느냐라는 데에는 조금은 의문이 좀 되어 있어서 그런 조금은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특이한 산업의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멘터리 없으면 하나만 더. 네. 홍 박사님이 손도 안 댔다는데 이거 학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 저기 뭐 이상한 게 튀고 뭐 이상해져. 갑자기 뭐가 새로 생긴 거. 뭐 이렇게 새로 생겼죠, 그죠? 디자인 문제죠. 교수님 그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제 바꾸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그 전에 써놓은 것들이 지금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전에 중소기업에 매출해서 제가 이제 그게 뭐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추측입니다. 아니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굳이 다시 저기 말씀드리냐면 수업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렇게 변수를 복잡하면 일단은 숨겨놓을 수 있어요. 이게 뎁스라고 보이시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원래는 하이드였어요. 하이드고 알고 한 거예요? 아니죠. 몰랐죠. 제가 따로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모르는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복잡하게 보였던 거 있죠. 그거를 그 변수를 보시면 안 하려고 했더니 또 아니 여기 보면 하이드 레벨이라고 있어요.
레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6개의 레이어를 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복잡하게 그려놓은 거를 단순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야 그건 고려 안에서 탁 치고 요건 요거까지 보여야 되는데 그래 그 밑에 또 있어 탁 치면 또 틱 튀어나오면서 이러면 사람이 이제 돌죠. 자식 되게 많이 준비했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한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포자로프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사실은 시스템 띵킹을 제가 요구했던 거지 이거 그리는 거 뭐 중요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준비를 해주시니 각 고학교로 제가 또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하이드,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해서 이렇게 되면 아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숨겨놓은 변수는 이렇게 꺽쇠로 보이죠. 여기에 설명 안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는 변수를 불러오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벤심에서는 같은 변수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이게 이렇게 막 화살표 그리면 여기 이렇게 오면서 막 겹치면 짜증나잖아요. 보기 싫으면. 그러면 바로 옆에 그 섀도우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그림자 변수 옆에 딱 불러다 놓고 나면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가로지르지 않고 바로 옆에 섀도우 베리어블을 두고 하면 같은 이름의 변수명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고 이게 아마 그동안 이제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이 또 우연찮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기능이 많은데요. 그걸 강의하려고 하면 뭐 메인이 아니라서 알려주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습니다. 홍진표 박사님 1번, 3번 어느 거 할까요? 3번 할까요? 제가 오늘 좀 마지막이네요. 저는 좀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모양이 아까 김대기 박사님이 아침에 에어백 말씀하셨는데 모양이 에어백 모양. 제가 여기 저희는 그 서비스 거점 이용 횟수 그리고 만족도에 따라서 재구매율을 상관관계를 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간단하게는 여기 처음부터 서비스 만족도가 높으면은 서비스 브랜드가 인지가 높아지고 또 높아지면은 재구매로 이어지고요. 또 인지도가 높아지면은 그 서비스 거점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거에 따라서 또 거점의 수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거점의 수가 늘어나면은 서비스 이용 횟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따르면 또 이용 횟수가 늘어나면은 고객층에서 영향도 주고 근데 여기서 그 반대적인 부정적인 거는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은 재구매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은 서비스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저는 중점을 둔 게 서비스 거점의 그 접점 횟수하고 재구매율에 대한 상관관계거든요. 이게 바로 맞는지는 저도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일반적인 만족도 높으면 구매 높고 이런 건데 이거는 저도 이게 정상 그 100%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핵심적인 변수인데 이거를 이렇게 가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요 루트로 루트는 안 돌지만 이렇게 가겠다. 근데 이게 루트라 아무리 이걸 올려도 결국에 이쪽으로 갈 텐데 이 관계가 있다면 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가하면 고객 대기 시간을 이거를 관계를 끊는 이용 횟수에 저는 이용 횟수의 적정 횟수거든요. 횟수에 따라서 고객이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라고. 그리고 IT든 다른 서비스를 동원해서 이 관계를 끊어줘야지 이게 재구매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관심이 아니라 이거라면 이 관계가 구조가 있는 이상 죽어닥쳐가지고 이걸 아무리 좋게 해도 결과적으로 고객 대시간이 떨어지니까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는 거지. 이 관계를 끊는 것이 전략이겠네요. 그래서
요 관계를 이용하면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증명하는 논문을 쓰시면 돼요. 이 관계가 좋아지면 이 관계가 끊어진다. 논문 주제로서 그렇게 봐야 됐다라고 저는 이제 제 구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제 해석이? 안 보시는구나 이제 지쳐가지고. 코멘터리 더 없으세요? 거점수가 늘어나면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거점수가 늘어나면 고객, 이게 예, 고객 대기 시간 바로 음으로 연결돼서 서비스 거점수가 늘어나면 대기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고점수가 늘어나면 이용의 수가 늘어나요. 네, 맞습니다. 보충사 늘어나면 이용 횟수도 늘어나요. 그게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대기 시간이 늘어나지 않나요? 바로 갈 수 있나요? 지금 말씀은 이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그죠? 이게 서비스업이라 서비스 거점수가 늘어난다고 대기 시간이 줄는 건 아닌데. IT 기업이다. 네. 그거는 시스템에 돌아가는 거라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는 게 서비스 거점이 늘어난다고 시스템 부하를 줄이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끝난 시간과 고객은 빈도가 안 됐어요. 네,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이 관계는 IT 기업이라서 관계를 다닐 수가 없을까? 네. 지금 일반 물류기업 같은 경우에 디스트리뷰팅 센터나 이런 거 늘리면서 당연히 이걸 줄일 수 있는데 IT 기업은 저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고객을 없앴어요. 고객이 지금 이제 고객이 중요한 건데 변수로서 고객이 없어서 고객이 수가 없어서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제 서비스 만족도가 됐건 서비스 거점수가 됐건 다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객의 수가 이 변수로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좀 그 구매율로 그냥 그렇죠. 네. 고객 수가 없어도 어차피 여기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단순한 예로 고객 대기 시간 줄이면 고객을 없애도 고객이 없겠죠. 그 다음 문제는 어떡하냐고. 왜 그러세요? 고객의 수가 떨어지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죠. 올라가죠.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서비스 횟수가 늘어나고 고객 대기 시간이 줄다 하더라도 서비스 질이 나쁘면 결국 고객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서 고객들이 다시 찾게끔 해주는 것이 이 루프의 이제 그 사실은 키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지금 현재 고객 대기 시간 저거는 그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별도로 좀 주시고선 다시 돌리시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전 이 구조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 구조상에서 이걸 끊는 게 좋은 전략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거든요. 이걸 끊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돌고 고객 대기하고 무관하게 이 루프가 양이 돌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도니까 이걸 끊어버리는 것도 좋은 전략적인 하나.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서비스 이용 횟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네.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만족을 못하게 되면 그건 그거에 당연히 그거예요. 그렇죠. 나쁜 소문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 달성하려고자 하는 걸 제공에는 안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이거대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도 가는 것도 있으니. 네. 근데 어차피 이게 요 경로로 쫓아가는 방법도 어쨌든 전략이고 이거를 스킵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전략인 건 맞아요. 고객 대기 시간을 늘리는 이 부분을 줄이지 않는 이 루프가 그대로 존재하는 이건 해결 방법이 안 되죠. 맞나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없습니까? 네. 나머지 박사님 다 하고 싶은데 꼭 발표를 하셔야 되겠다. 김현, 홍근영, 김창덕, 원민정, 이재준, 홍지영 님 중에 한 분 기회 드립니다. 한번 코멘트를 받고 싶다. 이건 좋은 기회. 저한테 딴 데 쳐다보면 나보고 못하다. 좋습니다.
어느덧 제가 여러분하고 30시간을 만나나요? 30시간을 만났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ASDS가 한국 시스템 다이나믹스 소사이어티인데요. 논문 사례 및 토론 분석을 통해서 뭐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리터러처 리뷰를 잘 하시고 그 아까 몇몇 분들은 포잘로프 다이어그램 자체가 워낙 잘 되신 분들도 꽤 많아서 저는 그거 자체로도 논문이 벌써 다 끝났다고 하는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KCI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임 교수 중에 지도 교수님하고 그 부분을 구성하셔서 진행하시면 필요하다면 제 이름 안 써도 되니까 그 제가 한번 보고 리뷰해드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몇몇 분들은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전략을 결과적인 그러니까 제안만 해줘가지고 리터러시비 제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략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몇 가지 이 강의록에 보면 뭐 이렇게 구성도 잘 해놨습니다. 인구전가 문제를 거론했고 인구전가 문제를 점점점 이제 확대해가면서 이렇게 볼륨을 키워가는 거죠. 연수를 더 늘리면서 분석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탄탄하게 분석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그려놓고 굉장히 잘 그려놓고 제가 늘 주장하지만 그러면 이 루프 안에 있는 변수들 가지고 뭔가 끊거나 뭐 해야 되거나 하는 형태로 전략을 제안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도 뜬금없이 바깥에다가 빨간색 몇 개 그어놓고 난 다음에 이걸로 하면 좋은 제안이 될 거다라고 하고 저질러놓고 끝내는 논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메인 루프는 안 건드리고 옆에 있는 패러미터 정책을 쓴 거야.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패러미터는 언제 쓰시는 거죠? 패러미터 전략은 양의 피드백 루프인 경우가 악순환일 경우에 선순환으로 바뀔 때는 패러미터 정책을 써야 되고 음의 피드백 루프가 정체됐을 때 목표 지향적으로 바꾸려면 안정화되려고 하면 패러미터 정책을 쓰는 거고 음의 피드백 루프를 양의 피드백 루프로 바꾸려면 구조 변경을 해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기초적인 문제는 전략은 패러미터 정책이냐 구조 변경 정책이냐 아니면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루프를 더 넣거나 하는 형태의 아니면 끊거나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오늘 제가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 숙제에서 그 핵심만 바라보신다면 결론 부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도가 굉장히 높은 방법론 중에 하나니까 하시되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패러미터 정책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악순환으로 돌기 때문에 패러미터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맞아요. 논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본론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하는 방식은 나쁘다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한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포자로브 다이어그램이 매우 통상적이나 새로운 분야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적용된 것은 SFD로 데이터를 가져오셔가지고 SFD를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 뻔한 그래프 말고 뭔가 좀 그 상황에 맞는 데이터 변화를 통해서 동적 변화에 대한 비헤이브에 대한 어떤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그거 보여주는 순간 그냥 바로 학회에서 그냥 웰카밍해서 뭐 터블리시가 될 정도로까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스톡 프로 다이어그램을 하는 게 이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아서 다들 데이터 구하기도 힘들고 수식을 하기도 어렵고 나온 결과를 중거 모델에 맞춰가지고 이걸 맞다 틀리다라고 자기 검증해야 되는 부분도 쉽지 않아서 논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다이나믹스 학회에서는 SFD로 작성을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일부 여기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저희 박사들 중에 박사님들 중에 금융권에 계셨던 분이나 돈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셨던 분은
이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스토크로 다이어그램으로 논문을 쓰셔서 통과하시는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데이터 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지금 있는 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스토크로 다이어그램 정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융은 거의 돈이 유량 계량이 확실히 보여요. 그렇죠? 유량 계량이 거의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떤 게 유량이고 어떤 게 재량이 딱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논문을 제출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은 논문 합천을 달성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고 준비한 내용을 다 못하는 거는 다 제 실수죠. 왜냐하면 타임을 그 알로케이션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연구 방법은 꼭 연구라는 주제만 가지고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상시에도 여러분의 사회활동이나 교육활동 등에도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고 활동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PT 할 때마다 이렇게 일단 원부터 그립니다. 원부터 그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사고를 일단 하는데 편해집니다. 사고하는 것은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닌데 그것 또한 훈련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그 사고라는 것이 사실 기발한 생각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극이 되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지막 밑에 논리 강의를 밤이 왜 어둡냐는 그걸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생각하기에 대한 부분인데 갑자기 생각하는 게 뜬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초라는 것은 제가 호자르프 다이어그램이 드리는 그림으로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별 미친 생각이든 독특한 생각을 하면서 바꿔볼 수 있는 근거가 CLD라는 호자르프 다이어그램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띵킹을 하는데 많이 활용도 하시고 많이 적용하시면 박사님들이 졸업이 남은 한 달이라도 아니 6개월이라도 빨라셔서 3년 후에 2년 반 후에 다들 조기 졸업하셔야 됩니다. 2년 반 후에는 다들 진정한 박사님으로서 이 학교의 문을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뭐 사진 안 찍어? 자, 이번에 사진 한번 찍으시죠. 기념 사진. 은혜 씨가 좀 찍어줘요. 사진 좀 찍어줘, 은혜 씨. 자, 교수님. 네. 가운데 한번. 이거 꺼야 돼. 꺼야 돼.